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감정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에 늘 목말랐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러움이 있지만 제가 평생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친구나 지인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남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저에게 가족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의 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끝내 가족이라는 인연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고향은 씁쓸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겨 도망쳤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래서였을까요? 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마치 총각처럼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죠. 그리고 7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떠밀리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자라는 내내 그 두 동생과 철저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군식구, 즉 덤으로 얹어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 눈치를 보느라 최악이 일쑤였고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매서운 꾸지람이 날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 직접 손찌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정서적 학대는 제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저를 형, 오빠라며 따르던 동생들도 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저는 밤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러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어가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께 제발 학원만은 보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지긋지긋한 서러움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성공뿐이라고 믿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했던 겁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버지는 저를 데려다주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널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너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겠지. 내 얼굴은 널 버리고 도망간 내 엄마를 아주 빼닮았거든. 널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 미칠 것 같았다. 그래도 널 버리지 않고 이만큼 키웠으니 내 최소한의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우린 가족이지만 계속 가족으로 묶여 살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제가 드리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찾아갔던 어느 날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 또한 가슴에 큰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를 버리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마지막에는 대학 등록금 절반을 보태주신 분이니까요. 다만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혼자가 된 저는 오직 성공만이 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견문을 넓힐 기회도 많았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빨리 진급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영남 씨는 연애는 안 하나?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인생 너무 바르게만 살면 재미없어. 청춘이 아깝잖아. 아닙니다. 부장님. 저도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제 소중한 가족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평생 갈망했던 가족을 제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온전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가 생긴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 짝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33살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불우한 가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면전에서 이별을 종용하셨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에 저는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제게 6살 연하의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허허, 전주 사람이라. 지역은 달라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구먼. 반갑네. 말투에도 구수한 사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제 가정사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 손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6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이 없었지만 두 분은 그런 저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원망스럽기만 했던 제 고향이 그때만큼은 그렇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형님, 즉 처남 역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이 따로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동생들에게 무시만 당하며 자랐던 제게 형님은 친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하는 내내 저를 얼마나 아들처럼 아껴주시던지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구나 싶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정점은 제게 딸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 채윤이는 엄마를 닮아 눈이 동그랗고 정말 인형처럼 예뻤습니다. 처음 옹알이로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부,
아부, 여보, 들었어? 우리 채윤이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그래, 채윤아, 아빠야. 내가 내 아빠야. 딸이 어린이집에 처음 가던 날에는 걱정이 되어 눈물을 쏟았고, 재롱잔치에서 어설프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딸바보가 된다는 건 울보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늘 울보라고 놀리는 아내 역시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진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아내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아내를 여진 씨가 나타나 모두 혼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진이가 아니었으면 내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을 거야. 걔 덕분에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도 다니고 당신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친구한테 잘해줘야 해. 결혼 전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아내는 여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진 씨는 아내와는 정반대로 씩씩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진 씨는 직접 쓴 편지로 축사를 해주며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듬해 여진 씨가 결혼할 때는 아내가 축가를 불러주다 중간부터 오열을 하는 바람에 노래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눈물범벅이 된 두 사람의 귀여운 우정을 보며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여진 씨 부부는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함께 국내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진 씨 부부에게도 우리 딸과 1살 터울인 예쁜 딸이 있어 아이들끼리도 친자매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술에 취했던 아내는 여진 씨에게 수십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아내에게 여진 씨는 소중한 존재였고 그런 친구의 우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여진 씨의 남편은 한 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여진 씨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쌓아가던 어느 날 저는 피치 못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부서가 바뀌면서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 몇 달씩 유럽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포기하기엔 제 경력과 연봉이 너무 아까웠고 가족과 떨어지려니 당시 고작 4살이었던 딸과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함께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회사 문제와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나랑 채윤이 걱정은 말고 당신 몸만 챙겨. 우리 집에서 부모님 집까지 차로 20분 거리잖아. 괜찮아.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긴 출장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짧게는 2-3달, 길게는 5-6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자주 시간을 내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훌쩍 커 있는 딸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장인, 장모님, 형님 내외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저는 4개월의 출장을 마치고 2주간의 휴가를 얻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마중 나온 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우리 채윤이 아빠한테 엔 존댓말이야? 못 본 사이에 철들었나? 아빠 서운하게. 얼른 이리 와 안겨. 어느새 6살이 된 딸은 평소와 달리 저를 어색해하며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아빠가 낯설어서 그러겠거니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저는 딸과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그날 저녁 딸의 학습지 공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저를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쭈뼛거렸습니다. 우리 채윤이 아빠 안 반가워? 왜 자꾸 아빠를 낯설어해? 아빠 슬프다. 제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딸의 입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아빠는 그냥 아저씨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아빠가 채윤이 아빠인데 누가 또 아빠라는 거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아빠 따로 있다고. 그 아저씨가, 아니,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고 그냥 아저씨라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럼 채윤이 진짜 아빠는 누군데? 어디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고요. 저번에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갔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래요. 놀이공원, 곰곰이 생각해보니 7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진 씨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 함께 갔던 남자는 여진 씨의 남편분이었습니다. 혹시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진짜 아빠라고 인상착의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길함이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난 건가? 설마 내 딸이 아니란 말인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음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보다 빨리 다시 출국해야 할 것 같아. 5일 뒤에 유럽으로 돌아가야 해. 저는 그 닷새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와 딸, 그리고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남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초소형 CCTV와 녹음기를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 저는 출국하는 척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아내를 만류하고 제가 향한 곳은 미리 예약해둔 집 근처의 한 숙소였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 동안 그곳에 숨어 CCTV를 통해 진실을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제발 모든 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어린 딸의 오해이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바로 다음날 저녁, 저희 집에는 정말로 여진 씨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왔어, 동현 씨. 보고 싶었어. 일주일 전에도 만났으면서 뭘. 그래도 나 안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지켜보던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바보 남편, 벌써 갔어? 응, 뭐 일이 있다나 봐. 덕분에 동현 씨랑 시간 더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여진이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친구들 모임 있다고 알리바이 만들어뒀지. 우리 애는 처제 집에 가 있고. 걱정 마.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채윤이는 당신 딸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채윤이도 당연히 내 딸이지. 내 첫째 딸. 방에 있어. 채윤아, 아빠 왔다. 가짜 아빠 가고 진짜 아빠 왔어.
그놈은 뻔뻔하게 자신을 진짜 아빠라고 칭하며 제 딸을 불렀습니다. 동현 씨, 애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 자기 아빠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알았어. 근데 진짜 내 딸인 걸 어떡해. 우리 유전자 검사도 해봤잖아. 솔직히 처음에 애가 형님 딸 아니고 내 딸인 거 알았을 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지. 그래도 바보 같은 여진이랑 당신 남편이 의심조차 못해서 다행이지 뭐야. 그 순간 제가 7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세상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배신, 세상 전부였던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역겨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저는 그대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나에게만 불공평한가? 왜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는가? 저는 그날 숙소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슬픔은 딱 그날 하루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텅 빈 집으로 들어가 모든 증거물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진 씨,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여진 씨 남편에게는 아무 말 마시고 꼭 우리 둘이서만 만나야 합니다. 퇴근 후 약속 장소에 나온 여진 씨에게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여진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 우리 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또다시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 현장을 덮치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 당일 우리는 배신감으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제 아내와 여진 씨의 남편이 사이좋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우리를 보고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빠, 그 와중에 함께 있던 딸은 제게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선 딸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간 사이 여진 씨는 이미 두 사람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은 후였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니? 내가 세상에서 가족 빼고 제일 믿었던 게 바로 너희 둘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진 씨의 절규에도 아내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자 아내의 표정은 돌변했습니다. 소름 끼쳐. 당신, 우리 집에 이런 걸 설치했던 거야. 출국한다더니 왜 여기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6년 동안 날 속인 당신이 제일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채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누가 당신더러 날 외롭게 두래? 당신이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동현 씨였어. 시작은 실수였지만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 기가 막힌 변명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뻔뻔한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의 뺨을 차례로 후려쳤습니다. 맞아. 채윤이 당신 딸 아니야. 동현 씨 딸이야.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동현 씨랑 살 거야. 동현 씨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어.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뻔뻔함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던 그놈이 아내를 향해 기가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야, 권지연.
너 정신 나갔어.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꿈. 그 꿈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 우리는 오늘 그 잔혹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남자였다면 이 상상조차 하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감정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에 늘 목말랐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러움이 있지만 제가 평생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친구나 지인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남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저에게 가족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의 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끝내 가족이라는 인연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고향은 씁쓸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겨 도망쳤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래서였을까요? 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마치 총각처럼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죠. 그리고 7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떠밀리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자라는 내내 그 두 동생과 철저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군식구, 즉 덤으로 얹어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 눈치를 보느라 최악이 일쑤였고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매서운 꾸지람이 날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 직접 손찌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정서적 학대는 제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저를 형, 오빠라며 따르던 동생들도 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저는 밤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러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어가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께 제발 학원만은 보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지긋지긋한 서러움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성공뿐이라고 믿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했던 겁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버지는 저를 데려다주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널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너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겠지. 내 얼굴은 널 버리고 도망간 내 엄마를 아주 빼닮았거든. 널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 미칠 것 같았다. 그래도 널 버리지 않고 이만큼 키웠으니 내 최소한의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우린 가족이지만
계속 가족으로 묶여 살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제가 드리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찾아갔던 어느 날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 또한 가슴에 큰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를 버리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마지막에는 대학 등록금 절반을 보태주신 분이니까요. 다만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혼자가 된 저는 오직 성공만이 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견문을 넓힐 기회도 많았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빨리 진급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영남 씨는 연애는 안 하나?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인생 너무 바르게만 살면 재미없어. 청춘이 아깝잖아. 아닙니다. 부장님. 저도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제 소중한 가족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평생 갈망했던 가족을 제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온전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가 생긴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 짝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33살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불우한 가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면전에서 이별을 종용하셨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에 저는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제게 6살 연하의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허허, 전주 사람이라. 지역은 달라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구먼. 반갑네. 말투에도 구수한 사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제 가정사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 손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6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이 없었지만 두 분은 그런 저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원망스럽기만 했던 제 고향이 그때만큼은 그렇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형님, 즉 처남 역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이 따로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동생들에게 무시만 당하며 자랐던 제게 형님은 친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하는 내내 저를 얼마나 아들처럼 아껴주시던지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구나 싶어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정점은 제게 딸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딸, 채윤이는 엄마를 닮아 눈이 동그랗고 정말 인형처럼 예뻤습니다. 처음 옹알이로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부, 여보, 들었어? 우리 채윤이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그래, 채윤아, 아빠야. 내가 내 아빠야. 딸이 어린이집에 처음 가던 날에는 걱정이 되어 눈물을 쏟았고, 재롱잔치에서 어설프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딸바보가 된다는 건 울보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늘 울보라고 놀리는 아내 역시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진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아내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아내를 여진 씨가 나타나 모두 혼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진이가 아니었으면 내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을 거야. 걔 덕분에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도 다니고, 당신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친구한테 잘해줘야 해. 결혼 전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 아내는 여진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진 씨는 아내와는 정반대로 씩씩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진 씨는 직접 쓴 편지로 축사를 해주며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듬해 여진 씨가 결혼할 때는 아내가 축가를 불러주다 중간부터 오열을 하는 바람에 노래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눈물범벅이 된 두 사람의 귀여운 우정을 보며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여진 씨 부부는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함께 국내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진 씨 부부에게도 우리 딸과 한 살 터울인 예쁜 딸이 있어 아이들끼리도 친자매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술에 취했던 아내는 여진 씨에게 수십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아내에게 여진 씨는 소중한 존재였고 그런 친구의 우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여진 씨의 남편은 한 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이 여진 씨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쌓아가던 어느 날 저는 피치 못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부서가 바뀌면서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 몇 달씩 유럽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를 포기하기엔 제 경력과 연봉이 너무 아까웠고 가족과 떨어지려니 당시 고작 4살이었던 딸과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내에게 함께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회사 문제와 아이의 정서를 생각해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나랑 채윤이 걱정은 말고 당신 몸만 챙겨. 우리 집에서 부모님 집까지 차로 20분 거리잖아. 괜찮아.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긴 출장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짧게는 2-3달, 길게는 5-6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자주 시간을 내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훌쩍 커 있는 딸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장인, 장모님, 형님 내외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저는 4개월의 출장을 마치고 2주간의 휴가를 얻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마중 나온 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우리 채윤이 아빠한테 엔 존댓말이야? 못 본 사이에 철들었나? 아빠 서운하게. 얼른 이리 와 안겨. 어느새 6살이 된 딸은 평소와 달리 저를 어색해하며 눈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본 아빠가 낯설어서 그러겠거니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저는 딸과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그날 저녁 딸의 학습지 공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저를 제대로 부르지도 않고 쭈뼛거렸습니다. 우리 채윤이 아빠 안 반가워? 왜 자꾸 아빠를 낯설어해? 아빠 슬프다. 제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딸의 입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아빠는 그냥 아저씨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아빠가 채윤이 아빠인데 누가 또 아빠라는 거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아빠 따로 있다고. 그 아저씨가, 아니,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 아니고 그냥 아저씨라고.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럼 채윤이 진짜 아빠는 누군데? 어디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고요. 저번에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갔잖아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래요. 놀이공원, 곰곰이 생각해보니 7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진 씨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 함께 갔던 남자는 여진 씨의 남편분이었습니다. 혹시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자기가 진짜 아빠라고 인상착의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불길함이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난 건가? 설마 내 딸이 아니란 말인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음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보다 빨리 다시 출국해야 할 것 같아. 5일 뒤에 유럽으로 돌아가야 해. 저는 그 닷새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와 딸, 그리고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남몰래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녹음되는 초소형 CCTV와 녹음기를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 저는 출국하는 척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하겠다는 아내를 만류하고 제가 향한 곳은 미리 예약해둔 집 근처의 한 숙소였습니다. 남은 휴가 기간 동안 그곳에 숨어 CCTV를 통해 진실을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제발 모든 것이 저의 기우이기를, 어린 딸의 오해이기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바로 다음날 저녁, 저희 집에는 정말로 여진 씨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왔어, 동현 씨. 보고 싶었어. 일주일 전에도 만났으면서 뭘. 그래도 나 안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지켜보던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바보 남편, 벌써 갔어? 응, 뭐 일이 있다나 봐. 덕분에 동현 씨랑 시간 더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여진이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친구들 모임 있다고 알리바이 만들어뒀지. 우리 애는 처제 집에 가 있고.
걱정 마.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채윤이는 당신 딸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채윤이도 당연히 내 딸이지. 내 첫째 딸. 방에 있어. 채윤아, 아빠 왔다. 가짜 아빠 가고 진짜 아빠 왔어. 그놈은 뻔뻔하게 자신을 진짜 아빠라고 칭하며 제 딸을 불렀습니다. 동현 씨, 애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다 자기 아빠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알았어. 근데 진짜 내 딸인 걸 어떡해. 우리 유전자 검사도 해봤잖아. 솔직히 처음에 애가 형님 딸 아니고 내 딸인 거 알았을 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지. 그래도 바보 같은 여진이랑 당신 남편이 의심조차 못해서 다행이지 뭐야. 그 순간 제가 7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세상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배신, 세상 전부였던 내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역겨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끌어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저는 그대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나에게만 불공평한가? 왜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는가? 저는 그날 숙소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슬픔은 딱 그날 하루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텅 빈 집으로 들어가 모든 증거물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진 씨,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여진 씨 남편에게는 아무 말 마시고 꼭 우리 둘이서만 만나야 합니다. 퇴근 후 약속 장소에 나온 여진 씨에게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여진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 우리 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또다시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한 날 현장을 덮치기로 한 것입니다. 약속 당일 우리는 배신감으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제 아내와 여진 씨의 남편이 사이좋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우리를 보고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빠, 그 와중에 함께 있던 딸은 제게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선 딸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간 사이 여진 씨는 이미 두 사람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은 후였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니? 내가 세상에서 가족 빼고 제일 믿었던 게 바로 너희 둘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진 씨의 절규에도 아내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자 아내의 표정은 돌변했습니다. 소름 끼쳐. 당신, 우리 집에 이런 걸 설치했던 거야. 출국한다더니 왜 여기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6년 동안 날 속인 당신이 제일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채윤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누가 당신더러 날 외롭게 두래? 당신이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동현 씨였어. 시작은 실수였지만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 기가 막힌 변명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뻔뻔한 아내의 말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의 뺨을 차례로 후려쳤습니다. 맞아. 채윤이 당신 딸 아니야. 동현 씨 딸이야.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동현 씨랑 살 거야. 동현 씨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어.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아내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뻔뻔함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던 그놈이 아내를 향해 기가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야, 권지연, 너 정신 나갔어.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족이라는 꿈. 그 꿈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 우리는 오늘 그 잔혹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남자였다면 이 상상조차 하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감정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에 늘 목말랐던 이제는 40대가 된 한 남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러움이 있지만 제가 평생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친구나 지인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족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남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저에게 가족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의 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끝내 가족이라는 인연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맛과 멋의 고장,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게 고향은 씁쓸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겨 도망쳤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래서였을까요? 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마치 총각처럼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셨죠. 그리고 7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떠밀리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고 저는 자라는 내내 그 두 동생과 철저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군식구, 즉 덤으로 얹어 사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조차 눈치를 보느라 최악이 일쑤였고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매서운 꾸지람이 날아왔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 직접 손찌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정서적 학대는 제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저를 형, 오빠라며 따르던 동생들도 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저는 밤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러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게 들어가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께 제발 학원만은 보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지긋지긋한 서러움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성공뿐이라고 믿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생각했던 겁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향하던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던 날 아버지는 저를 데려다주며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널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너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겠지. 내 얼굴은 널 버리고 도망간 내 엄마를 아주 빼닮았거든. 널 볼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나 미칠 것 같았다. 그래도 널 버리지 않고 이만큼 키웠으니 내 최소한의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우린 가족이지만 계속 가족으로 묶여 살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제가 드리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찾아갔던 어느 날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죠. 그날 이후 저 또한 가슴에 큰 상처를 안은 채 세상에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를 버리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마지막에는 대학 등록금 절반을 보태주신 분이니까요. 다만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혼자가 된 저는 오직 성공만이 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견문을 넓힐 기회도 많았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가장 빨리 진급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영남 씨는 연애는 안 하나?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인생 너무 바르게만 살면 재미없어. 청춘이 아깝잖아. 아닙니다. 부장님. 저도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제 소중한 가족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제가 평생 갈망했던 가족을 제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온전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가 생긴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제 짝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33살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불우한 가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면전에서 이별을 종용하셨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기에 저는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제게 6살 연하의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허허, 전주 사람이라. 지역은 달라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구먼. 반갑네. 말투에도 구수한 사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제 가정사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제 손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6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이 없었지만 두 분은 그런 저를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원망스럽기만 했던 제 고향이 그때만큼은 그렇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형님, 즉 처남 역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둘이 따로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동생들에게 무시만 당하며 자랐던 제게
형님은 친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하는 내내 저를 얼마나 아들처럼 아껴주시던지